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열리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청문회를 해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습니다. 증인도 없고 자료 제출을 놓고 연일 여야 후보자가 충돌하는 소모적인 모습에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릴 듯합니다. 야당의 의혹 제기에 김 후보자는 똑같은 해명만 도돌이표처럼 반복하고 근거 자료를 제대로 내놓지 않아 의혹이 말끔히 해소됐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한솔 기자, 야당은 지속적으로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오늘 새로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까? 네, 김민석 후보자가 중국 칭화대 석사 과정 당시 출입국 기록이 오후 법무부에서 넘어왔는데 김 후보자가 공개했던 내용과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자료를 두고 여야 의원들의 해석은 엇갈렸습니다. 칭화대 분신술이라고 했던 10대 의혹 중에 한 가지는 해소됐다라는 점입니다. 로는 15일로 표기가 되어 왔습니다만 1박을 해서 1일씩 더하더라도 총 26일 머무른 걸로.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측의 자료 제출 문제를 지적했고 김 후보자는 야당이 6억 원을 쟁여놨다고 한 표현을 문제 삼았습니다. 제2의 논두렁시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을 프레임을 만들어서 계속 지적하시고 김 후보자는 두 차례 출판 기념회를 통해 취득한 2억 5천만 원에 대해 평균으로 봐선 과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여야 의원들 간 말싸움이 이어졌습니다. 안사가 벼슬이에요? 왜 닭에 비유하세요? 벼슬이라고 하는 뜻이 닭벼슬에 있는 것만 벼슬이 아니에요. 네, 저녁 무렵엔 청문회 보이콧 신경전도 있었다던데 지금은 속개가 됐습니까? 국민의힘은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계속할 수 없다고 퇴장하면서 한때 청문회가 파행됐습니다. 당초 8시 반쯤 속개될 걸로 보였지만 아직까지 청문회는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대출이나 증여세 등 금전 관련 자료가 없어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그렇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했는데 들어온 추가 자료가 현재 없습니다. 무대책 총리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반면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해명으로 의혹이 모두 해소됐다는 입장입니다. 바보 김민석이라고 제가 말하고 싶은데요. 자신에게 들어온 돈조차도 국민 앞에서 스스로를 절제하고 이렇게 물리치는 사람. 양측의 입장차가 커 청문회가 끝나더라도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엔 진통이 예상됩니다. 총리 후보자는 국회 본회의 인준이 필요한데 민주당은 늦어도 다음 주엔 인준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회에서 TV조선 박한솔입니다. 김민석 후보자는 후원자인 강신성 씨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아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엔 미국 유학 시절 1억 6천만 원을 생활비조로 받은 것도 포함이 됐는데 김 후보자는 이를 배추 사업에 투자한 수익금이라고 합니다. 연 수익률이 27%나 되는데요. 증거 자료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강 씨 회사가 사들인 땅의 가치가 한 지자체의 시행사업자 지정 후 크게 올랐다는 어제 TV조선 보도와 관련해서는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장윤정 기자입니다. 김민석 후보자는 2005년 10월부터 3년 동안 미국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당시 후원자인 강신성 씨로부터 월 평균 450만 원씩 생활비를 받았는데 김 후보자는 배추 농사에 투자하고 받은 수익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배추 농사하는데 얼마를 투자하신 겁니까? 지금은 따로 살고 있는 애들 엄마가 네. 2억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원금도 다 돌려받았다고 했습니다. 2억 원으로 월 450만 원 수익을 올렸다면 수익률은 연 27%가 됩니다. 배추 농사가 보통 석 달이 한철이거든요. 그런데 300평에 이 석 달을 하면 37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증거 이런 자료를 부분이고요.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지만 김 후보자의 해명은 과거 유죄가 확정된 불법 정치자금 판결 내용과 다릅니다. 당시 재판부는 1억 6천만 원은 강 씨가 생활비조로 무상 송금한 돈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또 김 후보자는 강 씨 업체가 정읍 씨로부터 폐기물 처리 시행사로 지정된 뒤 보유한 땅값이 10배 급등했다는 TV조선 보도에 대해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후보님과 뭐 관련이 있습니까? 제가 알지도 못하는 내용이고요.
그분이 어떤 사업을 최근에 하고 있는지 사실 알지 못합니다. 국민의힘은 드러난 문제점이 청문회 검증 범위를 넘어 수사의 영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20여 년 전 조 지명자의 아내가 서울 용산에 도로 부지를 샀는데 몇 개월 뒤 뉴타운으로 지정되면서 10억 원가량 차익을 본 겁니다. 집도 아니고 도로를 과감하게 산 게 내부 정보를 알았기 때문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조 후보자의 해명, 이채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서울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으로 불리는 용산 한남뉴타운 재개발 3구역입니다. 6,000세대에 달하는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빌라 건물 사이 골목이었던 이곳에는 현재 가림막이 설치돼 있고 재개발을 위한 철거 작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 지명자의 아내는 지난 2003년 이 도로 부지 90제곱미터를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5달 뒤 일대가 한남 뉴타운으로 지정됐습니다. 매수 당시 시세가 1억 원 정도였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조 지명자 측은 2020년 11억여 원에 팔았습니다. 약 10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겁니다. 조 지명자는 부지 매입 당시 노무현 정부 청와대 파견 근무 중이었던 상황이라 내부 정보를 알았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완전 고급 정보, 나도 좀 알고 싶어. 날릴 수가 있어. 재개발이 안 되면 무용지. 설립되기 전에 샀다는 거는 좀 내부 정보가. 조 지명자는 해당 부지 매입 당시 무주택자였다며 당시 가지고 있던 자금으로 주택 마련이 여의치 않아 부동산에서 권유해 부지를 취득하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당시 횡재했다고 생각을 했다면서도 악의성 투기를 한 것은 전혀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청와대 근무 당시 재개발 관련 업무를 다루는 지휘 보고라인에 있지 않았다며 내부 정보를 알았다는 의혹도 부인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장관직 유임 이후 여야 모두의 비판을 받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과거 양곡관리법을 농촌 망치는 법이라고 언급했던 점을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희망법으로 바꾸겠다는 포부까지 밝혔는데요. 정권 바뀐 거 말고 상황이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만큼 장관 자리가 좋은 모양입니다. 다른 공무원들은 송 장관의 처신을 어찌 보는지 최홍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농해수위 전체 회의에 출석한 송미령 장관이 과거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사법을 농촌을 망치는 법, 농망법이라 비판했던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농망법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농업인들 입장에서 상당히 마음 아프게 느끼셨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과 말씀을 드린다. 송 장관은 2023년 인사청문회 때부터 쌀 의무 매입과 가격 보장제는 과잉 생산과 가격 하락을 유발한다며 양곡법에 반대해왔고 지난해 11월 민주당이 이를 강행 처리하자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농망사법에다가 정말 재보험법, 재해대책법은 법 자체가 재해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임 뒤엔 입장을 바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춰 쟁점 법안과 정책들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농망법을 희망법으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희망법으로 만들겠습니다, 의원님. 현장의 농업인들이나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맞춰서. 민주당은 분골쇄신을 주문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전 정부에서 소신껏 일한 공무원들에 대한 모욕이라며 기회주의적 처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얼렁뚱땅 말로 넘어갔으면 이제는 우리하고 같이 못한다. 시험에 들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법안들을 재추진하게 되면 본인 스스로가 농업의 미래를 망치겠다라는 말밖에 더 되겠습니까? 진보당은 장관 자리가 그렇게 좋냐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고 일부 농민단체는 유임 철회를 위한 트랙터 상경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노동계가 전 정부의 주요 노동 정책들을 폐지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노조 회계 공시 백지화가 대표적인데 민노총 출신 김영훈 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이른바 노동계의 청구서에 힘을 싣는 분위기입니다. 황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관계자들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 구호를 외칩니다. 노조법 소수법 시행령을 즉각 개정하라!
윤석열 정부가 각종 관계법령을 통해 노동 탄압을 해왔다며 특히 2023년 도입한 노조 회계 공시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회계를 공시한 노조 조합원들에게 조합비 1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해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로 이후 회계 공시율이 약 90%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노조의 살림살이가 드러나 양대 노총은 반발해왔습니다. 새롭게 정부가 출범한 이상 내란 정권이 일삼았던 위법하고 부당한 시행령과 행정 지침을 다시 정상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노동계는 또 국고보조금 삭감과 집회 소음 규제 강화 등에 대해서도 백지화를 요구했습니다. 34년차 철도 기관사이자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이에 발맞추는 모양새입니다. 양대노총에서 요구하고 있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양대노총이 보기에 불합리한 조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새 정부를 향한 노동계의 요구사항은 더 늘어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연내에 추진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오늘은 광주 군공항 이전을 정부가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선 당시 내놓았던 지역 공약들을 하나씩 챙기는 건데요.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거란 해석입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취임 후 처음 호남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남도지사와 광주시장, 무안군수와 각 지역 주민들을 한자리에 모아 공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해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을 직접 듣기 위해서입니다. 원거리에 있는 무안 군민들이 왜 반대하죠? 그게 거의 다 포함이 됩니다. 소원거리에. 진월동 주민 있으세요? 진월 어떠세요? 진월동에서 비행기 소리 잘 안 들립니다. 잘 안 들린다는 들린다는 얘기인데? 이 대통령은 정부가 문제를 직접 주관하겠다며 즉석에서 대통령실 산하 TF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이전 대상지인 무안군은 대장동 개발 사례를 들며 당근책도 내놨습니다. 우선 처분 이익 취득권을 무안군이 갖는 걸로 이렇게 하면 되죠.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제가 SPC 전문이잖아. 대장동. 내가 뭘 해먹는 전문이 아니고. 어제 해수부 부산 이전 연내 추진을 지시한 데 이어 연이틀 지역 현안 챙기기에 나선 건데 일각에선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다만 지역별 공약 이행 속도가 다를 경우 지역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부인 김혜경 여사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전남 소록도 병원을 찾아 병원 관계자와 한센인들을 만났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검찰 업무 보고를 또 대조해놨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에 검찰이 우려를 표명하자 대면 보고를 다시 취소한 겁니다. 현 정부가 검찰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시사하는 장면이기도 한데요. 완전한 항복 선언을 요구하는 듯도 해 갈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전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검찰청 업무보고를 30분 만에 끝낸 국정기획위는 대통령 핵심 공약에 대한 분석이 미흡했다며 보고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 배제를 전제한 상태에서 형사 절차의 공정성,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보고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새 정부와 여당이 이른바 검찰 해체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검찰은 국정기획위에 제출한 추가 보고서에서 수사 기소 분리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국정기획위는 오늘 받기로 했던 2차 업무보고를 다시 일주일 연기했습니다. 이 사안이 중요하고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충분히 서로 갖는 거니까 보다 더 충실한 내용이 담겨지기를 기대하고 또 희망합니다. 국정기획위는 조직 개편의 비협조적인 검찰에 대한 질책성 결정이냐는 질문에 답을 내놓진 않았지만 사실상 검찰 해체 수순을 받아들이라는 압박으로 해석됩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검찰 조직은 협상이 아닌 개혁의 대상이라며 새 정부 기조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업무 보고가 더 미뤄질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서로 입장을 확인하지도 않고 마냥 논의를 미루는 게 바람직한지 의문이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또 검찰 일각에선 수사 기소권 분리는 국정기획위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는 기류도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이런 와중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8년 가까운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 사건을 검찰 조작이라며 특검을 요구했습니다. 확정 판결 난 지 며칠 되지도 않아 셀프 사면을 주장하더니 이젠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건을 문제 삼는 걸 선뜻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민주당 일각이 맞장구를 치고 있어 어떻게 사건이 전개될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고승영 기자입니다.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형이 확정된 뒤 스스로 사면을 주장했던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이번엔 대북 송금은 철저히 계획된 조작 사건이라며 검찰개혁의 시발점으로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핵심 인물로 해외 도피 중인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이나 경기도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한 언론 인터뷰를 인용하며 내놓은 주장인데 민주당도 정치검찰의 허위 공작 정치 기소였다는 게 입증됐다며 가세했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정치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정치 공작이었음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국민께 일깨우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한 사건에 대해 조작 수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 반박했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까? 또 여당에서 추진 중인 국가수사위원회 설치는 무소불위의 괴물기구로 국가수사권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이 청구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조금 전 기각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지은 기자, 법원이 밝힌 기각 이유 뭡니까? 네, 내란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시각이 정확히 어제 오후 5시 50분이었는데요. 법원은 26시간 만인 오후 8시쯤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 측의 출석 요구에 응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것이 기각 사유라고 법원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하고 비화폰 사용 내역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 단계에서만 3차례 출석 요구가 있었고 특검은 한 번도 소환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체포영장 기각 이후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8일 오전 9시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라고 통지했습니다. 이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8일에 출석할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조사 시간은 특검과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현재 구속 상태인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잖아요. 발부 여부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 판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 전 장관이 불출석한 가운데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구속영장 신문은 오후 5시 30분이 돼서야 끝났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영장신문 도중 재판부가 특검에 동조하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수차례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명백한 재판 지연 시도라며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미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의 1차 구속기간은 내일 자정으로 종료됩니다. 이에 특검은 김 전 장관 석방을 막기 위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증거인멸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될 경우 내란 특검의 초기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차의과대가 최근 무단결석으로 제적당한 학생 30여 명에 대해 수업 복귀를 허가했습니다. 이들 가운데에는 후배들에게 수업을 듣지 말라고 압박한 선배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미 수업을 듣고 있었던 후배들은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박재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이 무단결석 학생 32명에 대해 제적을 확정한 건 지난달 초. 이 가운데 3학년생 10명 이상은 이후에도 2학년 후배들의 복귀를 방해했습니다. 우리가 못 다니면 너네도 힘들어지고 강의 듣고 시험 치면 대가를 치를 거란 문자를 2학년들에게 보냈습니다.
실제 시험 치러 온 후배들을 학교 입구에서 막기도 했습니다. 시험 치면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일을 크게 만들지 마라. 그런 말도 계속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와 교육부 등에 피해 신고를 했고 교육부도 학교에 엄정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지난 20일 임상 실습 조정 일정표를 공지하며 선배들 이름을 포함시켰습니다. 제적을 없던 일로 하고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한 겁니다. 제적 학생, 제적 아닌 학생 상관없이 지금 저희가 수업을 참여 학생들이 하고 있는데요. 교육부는 총장 권한이라 조치를 강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선배들과 같이 학교를 다녀야 할 후배들은 불안을 호소합니다. 저희는 지금 정말 겁이 떨려서 치아가 떨리는 상태인데 저희가 그거를 눈치를 보면서 다녀야 되는 게 정말 소름이 끼치고 앞으로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전면적인 복귀가 이어질 경우 1년 넘게 쌓인 내부 갈등을 봉합하는 게 새로운 숙제가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의료계 강경파였던 박단 전공의 대표가 사퇴하면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 사이에선 정부와 대화하자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직접 국회를 찾아 여당 의원들을 만나며 구체적인 복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사직 전공의 2명과 이사학번 의대생 1명이 어제 저녁 국회를 찾았습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김영호 교육위원장과 2시간 넘게 면담하며 현안 해결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찾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복귀를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한 건 처음이라고 박 위원장 측은 밝혔습니다. 이들이 내건 복귀 조건은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기존의 강경 목소리를 접고 정부와 최대한 타협점을 찾을 거란 관측이 큽니다. 박단 대표가 물러난 전공의 단체도 복귀에 초점을 둔 새 지도부가 들어설 걸로 보입니다. 전공의들 사이 다양한 통로를 통해 정부와 적극적인 대화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실질적 권한과 법적 책임이 있는 정부 관계자와의 직접적인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실 대통령실 관계자와의 대화도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대생들도 비슷한 목소리를 내면서 관계부처 장관 인선이 마무리되는 대로 의정 대화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검찰이 지난달 발생한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당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방화범이 열차 안에 인화물질을 뿌리자 시민들은 긴급 대피했고 2초 만에 열차는 불바다로 변했습니다.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해 이 방화범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허유하 기자입니다. 흰색 모자를 쓴 남성이 가방을 내려놓은 뒤 페트병을 꺼냅니다. 노란색 인화물질을 열차 바닥에 뿌리자 놀란 시민들이 황급히 뛰어갑니다. 미끄러져 넘어진 임신부는 황급히 일어나 맨발로 대피합니다. 약 2초 뒤 범인이 태연히 불을 붙이자 열차 안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0분쯤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60대 남성 원모 씨가 불을 지르는 모습입니다. 검찰 조사 결과 원 씨는 10일 전부터 계획적으로 방화를 준비했습니다. 원 씨는 신원을 숨기기 위해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주유소를 찾아가 현금으로 인화물질 3.6리터를 구입했습니다. 범행 전날에도 인화물질을 가방에 넣은 채 서울 지하철 1, 2, 4호선을 타고 다니며 불 지를 장소를 물색했습니다. 원 씨는 불에 타 죽을 마음으로 방화를 했다고 진술했는데 부인과의 이혼 소송 결과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화재와 유독가스가 확산돼 160명의 승객이 생명을 잃을 뻔했다며 테러에 준하는 살상 행위라고 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어떤 생명과 안전에 커다란 위협을 초래했거든요. 그릇된 판단과 동기에 의해서 자신의 분노를 다른 사람들에게 표출한 그런 범행이라고 봅니다. 검찰은 원모 씨에 대해 살인미수죄를 추가 적용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TV조선 허유아입니다. 경기 하남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놀란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는데 다행히 스프링클러가 제때 작동하면서 불은 더 번지지 않았습니다. 김준석 기자입니다. 희뿌연 연기가 가득한 지하 주차장. 차량 한 대에서 폭발과 함께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경비원은 놀라 뛰어 대피합니다. 맹렬해지는 불길.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사그라듭니다. 제가 내려와가지고 보니까 연기가 이미 좀 어느 정도 막 차가지고 질식할 정도까지 갔어요. 이제 비상 방송을 전 세대에 이제 보낸 거죠. 방송을 들은 주민 70여 명은 급히 대피했습니다. 불이 나자마자 작동한 스프링클러 덕분에 보시는 것처럼 피해 차량 바로 옆에 있던 차량조차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차량 140대가 불에 탄 지난해 인천 전기차 화재 때와 달랐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하면서 소방당국은 불이 난 전기차를 밖으로 견인한 뒤 수조에서 담가 완전히 껐습니다.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기가 연결된 상태였습니다. 제가 10시 반에 40%에서 충전이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완충돼 있었어요. 전문가들은 완충 후에는 되도록 플러그를 뽑아놔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에러가 생기는 거고 열이 발생이 되는 거고 소자들 같은 게 깨질 수가 있는 거고 내부에 뭐 분리막이나 이런 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소방당국은 과충전이나 결함 여부 등의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차량을 감식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실제 총처럼 생긴 불법 모의 총기를 수입하고 판매해온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압수된 제품의 파괴력은 일반 장난감 총의 7배에 달했는데 유리잔과 캔이 아주 쉽게 깨질 정도였습니다. 임희원 기자입니다. 굉음이 울리고 콜라캔에 구멍이 뚫립니다. 유리로 된 커피포트부터 와인잔은 아예 박살이 납니다. 경찰이 압수한 불법 모의 총들입니다. 경찰이 지난달부터 중국과 대만, 유럽 등에서 불법 모의 총기를 수입해 판매한 일당을 검거했습니다. 서울경찰청 홍속단속계 영사라고 하는데요. 저희 압수영장 집행하려고 왔어요. 이들은 중고거래 플랫폼과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불법 판매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이 국과수에 감정을 맡겨보니 장난감 총 파괴력 기준치의 7배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당이 판매한 불법 모의 총기를 제가 직접 쏴봤는데요. 90데시벨을 넘어가는 소음이나 귀가 얼얼합니다. 장난감 총에 의무적으로 붙여야 하는 형광색 표식을 떼어내기 쉽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 파괴력을 가지고 사람의 안면부나 동물들에게 쏜다 하면 상해를 입힐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찰은 일당에게서 2억 2천만 원 상당의 불법 모의 총기 820정을 압수하고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모의 총기를 구입한 사람들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임희원입니다. 약물운전 혐의를 받는 방송인 이경규 씨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마약과 같은 불법 약물이 아니라 병원에서 처방받은 공황장애 약을 복용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방송인 이경규 씨가 1시간 40분 정도 조사를 받은 뒤 경찰서에서 나옵니다. 마약 성분 이런 건 없고 뭐 대마초 이런 것도 없고 평상시에 먹는 그런 약들이 그냥 그대로 나왔어요. 이 씨는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당시 건물관리 직원의 실수로 자기 차와 기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다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국과수 검사에서 약물 양성 반응이 나오자 경찰은 어제 이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약물 운전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마약이 아니라 처방받은 공황장애 약을 복용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과로나 질병,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경우에도 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평소에 먹던 약을 똑같이 복용했는데도 몸 상태가 안 좋다거나 같은 이유로 인해서 운전을 굉장히 갑자기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벌금형이나 기소유예까지도 예상이 가능한 상황. 실제 지난해 11월 신경안정제를 복용하던 20대 여성이 운전을 하다 팔중 추돌 사고를 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오늘은 6.25 전쟁 75주년입니다. 전국 곳곳에는 호국영령을 추모하자는 의미에서 충혼탑이 설치돼 있는데 막상 찾아가기에는 여러모로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이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 중턱에 우뚝 선 충혼탑. 시민 몇 명이 참배하기 위해 가파른 경내 도로와 계단을 오르내립니다. 6.25를 겪은 팔순의 어르신은 운동 삼아 걸었다면서도 도심과 떨어져 있는 게 아쉽다고 말합니다. 시내 중심지에 있어서 교통 좋고 하면 많이 들려서 보고 하면 좀 생각도 많이 나고. 역시 산 중턱에 자리 잡은 김해 시의 충혼탑. 아예 참배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는 데다 오르막 접근로에 인도조차 없어 자가용이나 택시를 이용해야 참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충혼탑 있는 거 아셨어요? 처음 봤어요. 찾는 이가 없다 보니 문을 닫는 날이 많습니다. 이 충혼탑은 현충일과 6.25, 광복절, 추석 등 특정일에만 개방하기 때문에 평일에는 참배를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마저도 못 오면은 이거 뭐 외변 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우려에 경기 과천시는 6.25를 맞아 참전비를 시민 접근이 쉬운 공원으로 옮겼습니다. 앞서 성남시도 지난달 27일 같은 이유로 현충탑을 시청 옆으로 이전했습니다. 도심에 있으니까 이렇게 오다 가다 한 번씩 더 와서 보실 수 있는 것도 좋고요. 일상에서 보훈의 뜻을 되새기려는 움직임이 더 확산되길 기대합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공습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공대지 미사일로 이란의 방공 레이더를 정밀 타격하는 거였습니다. 오늘 우리 군이 개발 중인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 첫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성능인지 윤동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이 초음속 미사일 공습으로 불길에 휩싸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대규모 공습을 감행할 수 있었던 건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램페이지로 300km 떨어진 이란의 방공망을 사전에 무력화시킨 덕분이었습니다. 우리 군이 개발 중인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천룡이 첫 분리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FA-50에 장착돼 미사일이 안전하게 분리되는지를 확인한 겁니다. 2027년부터는 국산 차세대 전투기 KF-21에 탑재돼 장거리 타격 능력을 최종 점검할 예정입니다. 천룡은 현재 우리 공군 F-15K가 운용하는 독일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를 대체하기 위해 2018년부터 약 2,700억 원을 들여 개발됐습니다. 사거리는 타우러스보다 긴 600에서 700km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전이나 계룡 상공에 뜬 전투기가 평양 핵심 시설을 타격할 수 있게 될 걸로 보입니다. 1m에서 2m 이내로 목표물을 타격하는 정밀도까지 갖췄습니다. 천룡도 이중 탄두 구조로 개발돼 두께 8m의 콘크리트 벽을 뚫을 수 있는 벙커 버스터, 즉 관통 탄두 기능을 갖출 것으로 보여집니다. 천룡이 실전 배치될 경우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이른바 킬체인의 핵심 전력이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이 대통령이 약속했던 전자화폐, 스테이블 코인 광풍이 금융권의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코인 발행 주도권을 쥐기 위해 앞다퉈 시장 진출을 선언하고 있고 관련 종목의 주가는 폭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최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돈과 1대1로 가치를 연동시킨 코인을 발행해 전자화폐 시대를 열겠다는 겁니다. 또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도 우리가 만들어 놔야 어쨌든 소외되지 않고 뭐 국부 유출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하죠.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다음 달에 자기 자본 10억 원이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런 정치권의 움직임에 스테이블 코인 테마주들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많게는 4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업체들의 주도권 경쟁도 벌써 달아올랐습니다. 카카오페이에 이어 미래에셋, 국민은행, NHN 등이 앞다퉈 상표권을 출원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법제화가 되면 제일 먼저 발행을 하겠다는 이런 의지가 함축적으로 담겨 있는데
한국은행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은행권에 한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하고 점진적으로 비은행 부문으로 확대하자는 겁니다. 민간 업체가 발행했을 경우 이제 금융시장의 충격에 따라서 이제 그 코인런이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한국은행은 스테이블 코인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고 통화 당국이 환율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기존 가상화폐도 생소한데 스테이블 코인이 뭔가 싶으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신유만 기자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도입하면 어떤 게 좋고 또 문제점은 없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신 기자,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스테이블은 안정적이라는 뜻입니다. 코인 한 개가 특정 법정 통화와 같은 가치를 갖도록 설계됐습니다. 예컨대 현재 가장 많이 거래되는 스테이블 코인 테더는 1테더당 1달러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코인을 발행할 때마다 현금성 자산이나 미국 국채 같은 굉장히 환금성이 높은 담보를 은행에 맡기는 방식으로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자, 그럼 현금과 가치가 같다면 왜 스테이블 코인을 쓰는 거죠? 기존 화폐는 국경을 넘을 때 액수가 제한되는 등 제약이 많죠. 외화를 사고 팔 때 수수료가 적지 않고 그 과정에서 시간도 많이 드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그런 문제가 없다는 게 장점입니다. 결국 기존 화폐의 단점을 극복하는 미래의 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는 달러 기반으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데 우리는 없으니까 원화와 연동되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자,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통화 주권을 지키고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현재 스테이블 코인의 거의 전량이 달러화 기반인데요. 이미 국내에서도 올리브영이나 스타벅스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이미 실생활에 스테이블 코인이 파고들기 시작한 만큼 스테이블 코인이 대중화될 가까운 미래를 대비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점유율을 높여놓자는 겁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손 놓고 있으면 진짜 계속 퍼지거든요. 우리가 여기에서 그래도 발디딜 틈은 있어야 된다. 그런데 냉정하게 보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데 굳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살까요? 달러 코인이 이미 시장을 거의 100% 장악하고 있어서 원화 코인이 뚫고 들어가기 어려울 거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많습니다. 또 소비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원화 코인을 사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느냐, 즉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 거냐는 것도 풀어야 하는 숙제입니다. 달러는 기축통화고 원화는 우리나라 영내에서만 사용되는 거예요. 가상자산 거래소 있잖아요. 그 안에서밖에 안 쓸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코인 가치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경우 대규모 인출 사태인 코인런이 벌어질 수 있고요. 범죄 악용 가능성, 또 원화 자체의 신뢰성 저하 등의 위험 요소도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최근 미국 상원은 스테이블 코인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지니어스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발행인의 자격, 준비 자산의 관리, 감독기관의 의무와 집행 권한을 꼼꼼하게 구성했습니다. 유럽연합과 일본, 싱가포르 등 경제 주요국들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하고 규제안을 마련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국회도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를 위한 법안들을 다수 제출한 상태입니다. 내용은 큰 틀에서 미국이나 EU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금융이나 금감원을 중심으로 준비 중인 정부안까지 포함하면 향후 국회 정무위에서 관련 법안들이 함께 심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세계적인 흐름에 뒤처져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우리도 적절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그럴 필요는 있겠군요.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싼 가격이 무기였던 중국산 가전제품이 최근에는 기술력까지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품질 논란은 여전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프리미엄 TV인 QLED TV인데 미국 소비자들은 중국산 QLED TV가 가짜라며 집단 소송까지 냈습니다. 중국산 가전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저희 취재 기자가 이 논란의 TV를 직접 분해해봤습니다. 오현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허위 광고로 집단 소송을 건 중국의 QLED TV입니다. TV 안에 QLED, 즉 퀀텀단 물질이 없다는 건데 진짜인지 한국과 중국 업체의 QLED TV를 전문가와 함께 분해해봤습니다. 시트를 벗겨내니 국내산은 노란빛을, 중국산은 백색을 띱니다. 국내 제품에는 흰색판 위에
노란색을 띠는 중간 필름이 있습니다. 바로 이게 퀀텀닷 시트인데요. 하지만 중국 제품에는 중간 필름 자체가 없습니다. 중국 업체 측은 흰 확장판에 퀀텀닷 물질을 넣었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색상이 QLED 특성대로 구현되는지 측정해봤습니다. 퀀텀닷 소재가 잘 들어가서 잘 찍힌다면은 블루와 그린과 레드가 분리되어서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색을 분리하는 국내 제품과 달리 중국 제품은 빨간색이 들쑥날쑥하게 3개의 파장으로 나타났습니다. 레드 부분이 이렇게 갈라져 나오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레드를 구현할 때 그 QD가 아닌 형광체를 사용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광원인 백라이트도 달랐습니다. 국내 제품은 청색광인 반면 중국산은 백색광입니다. 이제 블루광을 받아서 조금 더 깨끗하고 선명한 화이트를 내는 물질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전기기술위원회는 QLED 표준으로 청색광 백라이트를 사용하고 퀀텀닷 부품을 탑재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중국 제품은 2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지 못했고 3가지 색상이 명확히 구분되는 QLED의 특성도 구현하지 못했습니다. 퀀텀닷 소재를 만드는 한솔케미칼은 퀀텀닷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QLED로 표기했다며 중국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제소한 상태입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보신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 논란이 있지만 중국산 가전제품은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대표 가전업체 샤오미도 국내 첫 오프라인 매장을 열고 국내 유통사들의 자체 브랜드 이른바 PB가전의 상당수는 이미 중국산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어서 임유진 기자입니다. 스마트폰부터 웨어러블 기기, TV, 청소기까지 온갖 가전제품이 전시돼 있습니다. 중국 가전업체 샤오미가 국내 첫 오프라인 매장을 열었습니다. 저가 이미지를 넘어 기술력을 갖춘 가성비로 승부를 보겠다는 각오입니다. 중국 가전은 이미 국내 유통 채널을 통해 중저가 시장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한 대형마트가 판매하는 자체 브랜드의 4만 원대 밥솥. 언뜻 보면 제조사를 알 수 없지만 뒤집어 보니 중국 제품입니다. 8만 원대 에어프라이어도 마찬가지. 여기 전부 다 메이드 인 차이나. 마트가 중소기업하고 협업해서 납품받아서 판매하는 거. 온라인 유통 플랫폼도 자체 브랜드 제품을 내세우고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중국 중소기업이 만든 제품입니다. 중국 제조사가 국내 유통업체 이름을 빌려 물건을 납품하는 형식인데 이름만 바꾼 일종의 택갈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중국에 대해서 원산지의 혐오감이 한국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 PB의 신뢰도에 힘입어서 문제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중국산이란 걸 모른 채 구매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대기업이다 보니까 고객들이 믿고 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좀 기만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 업계에서는 중국 가전이 이 같은 우회 진출로 국내 가전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압박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을 공식 선언하며 공격을 멈췄습니다. 현지 주민들도 12일 만에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전쟁으로 자연스럽게 중단됐던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도 재개되는 분위기입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해변가에 휴양객들이 모여듭니다.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에 일상으로 복귀한 겁니다. It's a bit scary to go around in the beach and in places that there's no shelter, but we hope that the ceasefires will maintain. 이란 시민들도 거리로 쏟아져 나와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우리 시간 오후 1시, 이란과 이스라엘이 순차적 휴전을 거쳐 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냈습니다. 앞서 휴전 발효 직후까지도 이스라엘은 이란이 미사일을 쐈다며 보복을 선언했는데 트럼프 미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의 전화를 걸고 이란도 공개적으로 다독이며 합의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I'd like to see everything calm down as quickly as possible.
regime change takes chaos, and ideally we don't want to see so much chaos. 이스라엘과 이란은 서로 승리라고 자평하며 현안으로 눈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 집중하겠다고 발표했고 이란은 핵 협상 재개 의사를 시사했습니다. 스티브 위트코프 미 중동 특사는 미국과 이란이 이란 핵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CNN은 이번 미군의 폭격에도 이란의 주요 핵 요소는 파괴되지 않았다는 정부 보고서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피를 흘리지 않은 땅은 조국이 될 수 없다. 튀르키예의 속담입니다. 한반도 구석구석 어느 한 곳도 선열의 피가 흐르지 않은 곳이 없을 겁니다. 산 옆 외따른 골짜기에 혼자 누워있는 국군을 본다. 가슴에선 아직도 더운 피가 뿜어 나온다. 나는 죽었노라. 25 젊은 나이에 대한민국의 아들로 숨을 마치었노라. 우리 군이 6.25 75주년을 맞아 군사기록물 4만여 건을 복원해 공개했습니다. 선배 전우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호국정신의 역사를 계승하는 데 전쟁 기념관에는 창군 이래 전사한 국군과 경찰 17만 명, 6.25 당시 유엔군 전사자 4만 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름 모를 사냐에 묻힌 호국 영령들도 우리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사실 이분들의 희생이 없었으면 동족 상잔의 비극이라지만 왜 이들은 그때 자신의 젊음을 불살랐을까요? 자유에 대한 갈망, 체제 수호, 폭력에 대한 저항, 다양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이들의 희생을 딛고 대한민국은 최빈국에서 세계 10대 강국으로 거듭났습니다. 하지만 너무 쉽게 영웅들을 외면하고 그때를 잊는 건 아닌지요. 2500여 년 전인 기원전 431년입니다. 아테네의 지도자 페리클레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전사한 자들을 기리며 그들의 이름이 영원히 기억될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75) 년 전 나라를 위해 몸바친 6.25의 영웅들. 대한민국 가슴 속에 영원하여라. 6월 25일 윤정호의 앵커 칼럼 잊지 마세요였습니다. 종일 비가 내리다 그치기를 반복했는데요. 비는 오늘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동쪽 지역으로는 내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는데요. 강원과 충북 북부 지역은 5에서 1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다시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28도, 광주 29도, 창원 30도를 보이겠습니다. 습도가 높아 체감 온도는 더욱 오르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흐리겠고요. 내일 늦은 오후에는 강원 내륙과 산지에 5에서 1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1도, 대전 20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 28도, 대구 29도, 부산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6월 25일 수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